자, 207쪽에 공급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공급 파트에서는 일단 공급 일반을 한번 보시고, 자, 먼저 양가로 1번처럼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보시면 사업주체가, 근데 사업주체에서 지금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예요. 공공은 제외하고 민간인만,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은수구 선정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주자를 모집해도 되는지, 이렇게 모집해도 되는지 승인 받아야 돼요. 기초재치장의 시장의수구선정의 승인을,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가로 속에 보시면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로만 한다. 그래서 결국 공공주택 사업자라면은 공공은 믿어주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신고 다 필요 없고, 보통이라면 그냥 입주자면 주택의 입주자 아닙니까? 따로 이제 복리시설은 따로 얘기를 해서 보통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 받고, 상가 같은 복리시설이라면 주택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 신고, 이게 모집 신고라는 거예요. 민간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양가로 3번에 견본주택의 마감재재 목록 영상물이 나와요. 자, 우리 견본주택의 모델하우스 되는 이제 훌륭한 마감재를 써놓고, 실제 주택에서는 이제 엉뚱한 거 좀 다른 거 쓸까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 걸 억제할 생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견본주택의 마감재 목록표 등을 시장 등에 제출해 놓고 시장 등이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해서 보여주게 되면 증거자료로 삼아서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1번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 공공사업주체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본주택 건설시고, 보통은 입주자 모집 승인 얻고자 할 때 공공사업체라면 견본주택 건설 시에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과 영상물 등을 승인권자인 시장은수 정정에게 제출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방가로 3번처럼 방가로 2번 얘기는 사업체가 이제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할 때도 예정재개 동영상물을 아니고 마감재 목록표는 제공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가로 3번처럼 그럼 시장은수구선정은 자기가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과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이게 보관해 봅니다. 2년 이상은 뭐 135 아니니까 2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에요. 이거를 아까 제출받은 때로부터 2년 하면은, 공사 완성되기도 전에 보관 기간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정적에 도움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용검사로부터 2년입니다.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입주시킬 수 있고, 그때부터 2년이면 들어와서 입주자들이 살다가 발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검사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은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4번도 당연한 얘기예요.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나서 그 마감자재를 못 쓴다라면, 다른 것을 써야 된다라면 어쩔 수 없잖아. 이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 당초 마감재와 같은 질 이상이면 됩니다. 그것도 미리 예정적에 통지하고 나서 하질만 안 하면 돼요. 같은 질이거나 상질이면 상관없어요. 다른 거 설치할 때.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게 양가로 4번의 표시 및 광고의 4번 제출 의무.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자꾸 주택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과장 광고 등을 하기 때문에 이거 도입된 거예요, 새로. 그래서 주택에 대한 어떤 표시나 광고를 했다라면 그 4번을 제출해야 되고, 시장 등 역시 아까처럼 똑같은 취지로서 2년 이상 보관하라. 그리고 보여달라면 보여주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1번 사업주체는 공급하라는 주택에 대해서 영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다. 주택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한다라면은 해당 표시 광고 4번을 하고 나서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만 되고요. 똑같이 아까처럼 시장은수구청장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2년이잖아. 135 하는 거 2년, 그죠? 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면 공급 파트에 나오는 이제 4가지 중요한 얘기. 사업주가 지켜야 될 거 2가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이하로 공급하라. 또 하나 저당권 설정의 제한. 그 다음에 개인이 지켜야 될 거 분양권 가지고 있는 개인이 분양권 전매 제한. 공급소 교란 금지 2가지. 그래서 먼저 분양가 상한제부터 나옵니다. 양가로 1번이 기본이죠.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스스로 산정해서 받지 말고 그러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거 이하로 공급하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 얘기예요. 적용 대상과 안 받는 걸 구별하시는. 양가로 1번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만 된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걸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지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냐. 1번 공공택지에서 지어서 공급하는 거. 2번은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택지가 민간택지잖아요. 공공택지 민간택지라면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공공택지에서 짓든 민간택지에서 짓든 모든 일반에게 주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만 민간택지를 지어 공급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하도 얘기를 해서 현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게 바뀐 겁니다.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벗어나게 해줬는데도 예외적으로 자꾸 분양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더라. 그럴 때 민간택지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국장이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민간택지에서는 그냥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지어 공급하는 것만 분양가 상한제 지금은 현재 받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뜯어고치진 않고. 그래서 민간택지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라는 말이 빠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받는 거예요. 여기서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만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1번에 해당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케이스가 3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도 2번은 길어서 그렇고요. 1번, 3번은 참 지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3가지는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이하로 공급하는 이 제한받는 거 외에 요거를 구입한 개인도 나중에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받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안 받고 거기 들어가는 건데 1번이 도시형생활주택 대표적이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혜택. 도시형생활주택 제일 안 받는 제일 큰 혜택입니다. 이게. 2번째 성도 같은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의견한 경우 자기네들이 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안 받을 수 있게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런 혜택 주겠다는 얘기고 3번째가 해운대 같은 관광특구를 전제로 해서 우리 관광특구에서는 큰 공동택을 유도해야 멋지게 관광특구가 개발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혜택을 써 큰 거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특구에서 짓는 공동택으로서 어떤 거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 큰 거 어느 것 하나 해당되면 그러니까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높이죠. 그죠? 초고층 우리 건축부에서 배웠던 초고층 50층 이상 공동택하면 이런 혜택 줘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이가 달라요. 150m 이상 150m 이상 건축법에서는 50층이면 높이는 200m 이상 곱하기 4를 했죠. 근데 그건 주택만 다룬단 말이에요. 주택만. 그리고 상가보다 주택은 낮고 여러분들 여기 층고랑 여러분들 아파트 층고는 확 다릅니다.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여긴 주택만 다루기 때문에 50층 높이 초고층으로 생각하실 때 곱하기 3에서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 주의하시고 요거를 이제 잘 냈고 양가로 2번, 3번 간단하게 별표도 안 해놨잖아요. 분양가 산정은 분양가는 택지, 임의, 건축으로 산다. 요거 한 번 등장했을 뿐이야 지문에 그냥.
아니 당연히 분양가는 어떻게 상정해? 택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해서 분양하니까 택지비 더하기 건축비 둘로 구성되는 거죠. 내용을 물은 것도 아니야. 요거 하나 지문에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내용까지 우리가 본다라면 1번의 택지비라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계산하길래 우리 다른 주택 받는 것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게 싸냐? 1번 공고택지, 2번 민간택지 나눠서 공고택지라면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라고 했는데 그때 공공택지를 만든 사업체가 실제 공급한 공급가를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가산 도입될 때 큰 불만이 없었단 말이에요. 공공택지 짓는 사람들은 공급가를 그대로 인정해 줬으니까. 여기다가 약간 불만이 있다면 이 공급가격에다가 구토원통을 영의정하는 일정한 비용을 가산하는데 더 많이 가산하고 싶어도 법에서 정한 것만큼만 가산해야 되니까 그거라면 몰라도 보통은 민간택지도 큰 불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택지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고 했는지를 여기 공공택지 사업주는 좀 이따 뒤에 보시면 공시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릴 것 없으니까 공시하라.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아래 민간택지라면 민간택지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액에다가 영의정하는 비용을 가산해서 계산하잖아요. 그 아래 다만은 안 보셔도 되고 그건 민간택지 예의조로 인정할 텐데 그러니까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를 실제적으로 매입한 매입가가 있어도 매입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감정가를 그 택지의 그 택지비로 보니까 민간택지를 짓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내가 얼마에 샀는데 말이야 그거 인정하시고 감정가만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실제 매입가는 다만해서 그것도 일정 아주 특수한 것만 그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예의조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낸 적은 없고요. 그 전에 민간택지 활성화 됐을 때도 안 냈었어요. 이거는 하여튼 기본만 하죠. 감정가에다 일정 비용 가산해서 계산한다. 그 옆에 건축비라면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라고 합니다. 이 건축비도 실제 건축원 비용이 얼마냐 상관없이 국장이 이것만 건축으로 받아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일정 비용 가산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하자가 적용되면은 싼 것이 싸기 때문에 지금 다 인기가 많은 거지. 분양가 상하 적용된다면. 그 아래 공시제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구체로 공시하라. 일반 공고택지에서는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다음에 분양가를 공시해야 됩니다.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간택지라면 원칙적으로 공시 안 해요. 특수한 경우만 공시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짝 봐주시고 양가로 4번 처벌 규정도 혹시나해서 적어놨지만 발표는 안 해놨잖아요. 한 이상한 규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잘 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사업 주체가 이 위반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예정자에게 피해를 주는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2년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응? 그래서 사업주가 분양가 상한제 이하로 공급하라고 했는데 법에서 정한 분양가를 어겨서 사기쳐서 만약에 비싸게 받았다 수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2년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개인이 뭐 분양권 가지는 개인이 설정 위반해 누구에게 피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그냥 지게 될 걸 위반했을 뿐이지 3년 3천만 원이라 그게 이상한 일이라. 하여튼 시험에 잘 안 내지만 하여튼 요것도 있어요. 2년 2천만 원. 그리고 양가로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민간택지에서 원칙적으로 벗어났다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할 때 지정하는 땅. 그래서 전국 대상으로 이제 전국 차원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합니다. 이 공급밭에서 나오는 땅에 대한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기 위해서 좀 이따 나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세 땅이 있는데 세 땅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만 국장 외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지 나머지는 다 국장만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양가 상한제 국장만이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못하고.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 곳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 당연한데 이 박스에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다음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그 아래 1, 2, 3번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제도 중에서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가 과열돼 있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울 때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린다는 분이 많은데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여기 투기가 과열돼 있어야 하는 건데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함으로써 투기를 막고자 나온 최초의 제도라고 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나온 좀 이따 나오는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한데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한데 약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몰라도 여기 수도권이면 다 투기과열지구 아니 서울이면 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아닙니까?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뭐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비율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기과열지구가 조정 대상보다 좀 더 세잖아. 좀 더 세게 인정할 뿐이 서로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비슷해. 이것도 취지가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일정 요건 갖춰진지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고마한 제도를 에휴 왜 이것도 이렇게 하는지 그지? 좀 시원하게 통합을 하든지 비슷비슷한 제도를. 하여튼 투기과열지구 일정 요건인데 이거 평상시 잘 안 내겠죠, 그죠? 이런 요건을 지정했을 때 효과를 우리가 알면 되지 뭐 지정권자가 잘 알면 되잖아요. 잘 안 내는 건데 낸다 해도 1, 2, 3번이 이 숫자를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번만 해드리지 않습니까? 3번만. 3번은 왜 해드리느냐? 혹시나 잘 안 나오지만 아까 세 가지 지역 지정할 때 세 번째 건 공통점이라래. 공통점이라. 잘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대비해서 혹시 찍더라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래도 확률이 맞을 확률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3번 얘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도 똑같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지정할 때도 비슷해. 그래서 세 군데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 따지는 거 말고 청약경진만 따지는 거. 직전 2개월 동안에 보통 주택의 월 평균 2개월 동안의 월 평균 청약경진이 두 달 모두 5대1 초과. 아니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청약경진으로만 따질 때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진으로만 따질 때는 10대1. 보통의 전체 주택은 5대1 초과. 국민주택은 사람들이 더 몰릴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그러니까 10대1 초과. 이 정도는 공통점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뭐 이 정도 됐어요. 됐고 그 아래 그 해제는 뭐 지정권자가 해제하니까 국장이 해제권자인데 동그라미 이번에 그 아랫사람들이 직접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 되니까 별 얘기 아니죠.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아까 그 요건 정도만 보시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사업주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해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해놨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여기서 했던 거 이렇게 하고 했던 거. 자, 우리 사업주체가 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입주 예정자가 잔금 내고 들어와서 이제 등기를 해 갈 때까지 잘 사업주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예정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일단 대지를 취득할 거 아닙니까? 대지를 취득하고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주택도 완공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니까 완공하고 나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정자에게 등기를 해줘서 넘겨줘야 되는데 사업체가 자기 앞으로 돼 있을 때 예정자가 해가 되는 행위를 할까봐 그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정자 보호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자가 해가 되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든지 용익권을 설정한다 아니면 처분해서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게 다 예정자가 해가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하게 법으로 아예 못하게 금지를 해놨느냐? 이때로부터 한 중간쯤에 잡은 게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그 시장 등에게 승인 신청한다라고 했는데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을 이 중간쯤에 그린 겁니다. 사업 승인 받고 나서 모집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과 주택 완성 사이쯤에 대충 그려놨고 이때로부터 보여주면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했어요. 왜 입주예정자 보호 조치니까 이때로부터 입주랑 관련된 이익에 관련된 것들이 이때부터 최대 잡아도 이때부터거든요. 그전엔 예정자 그림자도 없으니까 보호할 대상이 없고 이때부터 물론 이때도 사업체 중에서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따지는 예외가 존재하는 것은 조합이 할 때고 조합은 이제 조합원에게 할 때는 입자 모집 공고 안 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따지는 건 조합이 할 때만이고 예외고 보통이라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으로부터 언제까지 못하게 하느냐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용검사 이후에 사업주체가 예정지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 당신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가능일이 이때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은 예정자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때부터 60일까지 보호 아닙니까? 6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으로부터 입주 가능부터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주택조합이란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예정자가 동의 없이 저당 등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위반을 해서 다른 거 설치했다면 사업체가 위반했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글쎄 이거 2년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제도가 형사처벌은 그대로 두고 부기등기 제도를 만들었다. 부기등기 제도. 그래서 이 부기등기 제도라는 것은 이제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이 대지나 주택은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을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하게 해놓고 부기등기를 이후에 다른 등기를 사업주가 했다 그러면 뒤에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무효로. 그래서 예정자가 확실히 보호받게 되는 제도인데 부기등기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기.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 그 이후의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부기등기 시기가 중요한데 대지에 대해서는 이때 소유권 취득할 때 할 필요가 없죠. 요것도 통과 안 했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때 부기등기를 합니까?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때가 아니고 쪼고다가 이때부터 보여주면 충분하다니까요. 똑같아.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과 동시하고 그 뒤에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 없잖아요. 나중에 완성되니까 주택에서 완성하고 나서 보존 등기할 때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그럼 최대한 보호가 돼요. 그 전에 다른 등기 못하니까 대지는 이때 주택은 이때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가를 1번에 사업주체는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건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잖아. 괄호 속에 주택자 여러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고 이때로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요게 입주 가능일과 같은 얘기고요. 요 날이요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괜찮고 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못한다. 박스 1번 여러 가지 해치는 거 다예요.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저당권이나 하등기 담보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 그 아래 담보물권이 아니더라도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처럼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안 되죠. 임차권은 이제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가 되면 물권화되니까. 그 아래 매매증여대로 처분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되는 예에 살짝 보시면 다만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체 변경 시에는 제외. 예를 들어 입주자에게 주택 구장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빌린다라면 저당권 할 수 있어요. 중도금 그건 납부할 때 중도금을 은행에서 빌려서 해준다면 예정적에 도움이 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을 설정해도 상관없지. 그리고 사업체 변경이 되면 새로운 사업체계로 명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반자 2년 2천만 원짜리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부기등기 보세요. 사업주체는 어떤 내용을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부기등기해야만 되고요. 이때도 부기등기를 해야만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단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이거나 대지가 사업자 효가 아닌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라면 믿어주니까 부기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고, 대지가 사업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땅에 이런 등기를 합니까? 제외. 그리고 부기등기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확히 말해서 대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구별해 두시고, 그 아래 3번 부기등기를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등을 했다 하면 그 효력은 무효. 부기등기를 이후에 행해진 각종 등기의 효력은 무효. 강력한 효력. 무효. 이때도 부기등기 말소. 부기등기는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예정자가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경과한 때가 아니면 말소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원래는 말소 안 되는데 사업 승인이 취소하면 이제 공사 못해요. 보험하고 필요 없지. 이제 당연히 말소할 수 있고, 예정자가 이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까? 그럼 말소해도 상관없어요. 말소가 돼서 뒤에 것이 유효하더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등기 순서에서 먼저 보호를 받으니까 상관없고요. 마냥 보호가 아니잖아요. 입주하는 또 60일까지잖아. 60일이 지나면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가 지켜야 될 두 가지가 끝났고, 개인이 지켜야 될 얘기 중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나올 텐데,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네 군데서 인정하고 그 중에 관련된 두 가지 제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투기관리죠. 그래서 제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투기를 막혀서 나온 제도다 그랬잖아. 요게 나오면서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다른 제도와 달리 국장과 시도의사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도 관할하고 시도의사도. 그 대신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어려워. 좀 어렵게 하고 있어요. 어렵게. 그런 느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국장 또는 시도의사는 다음의 지역을 투기과열적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여기 그 기준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기준이 아까 얘기한 똑같은 기준이에요. 5대 1초가 10대 1초가 장애경 기준. 그거에 따른 거 나오면 그때 뭐 잘 나오지도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어리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2번의 가번처럼 만약에, 나번도 비슷한 얘기인데, 가번이 주택의 분양기획이 직전보다 30% 감소가 됐대요. 감소대제가 밑으로 가놨잖아. 그러면 분양기획이 직전 달보다 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30% 감소가 됐다면 감소된 것만큼 공급이 줄었죠. 직전 달보다 공급이 줄었잖아. 공급이 줄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감소를 해야 맞지. 분양기획이 예를 들어 30%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할 필요가 없지. 감소잖아, 감소. 혹시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 3번의 가번도 제가 밑줄 하나 걸었는데,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다. 그 아래도 다 마찬가지 취지예요. 이게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여기 시도는 전국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덜 됐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 이런 취지거든요. 이것도 이하가 아니고만 초과 그럼 틀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기준 보세요. 이번에 낼 게 없어 주로 이 지정기준을 제일 많이 낸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아래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인 시도의사 의견만 들으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보통 국장이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의견 듣는 거 우리 무시해도 상관없잖아. 듣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듣고 나서 의견에 대한 회신만 하면 되는데, 시도의사가 지정해제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면 쉽게 할 텐데, 아랫사람 의견 들으면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 윗사람인 국장과 의견도 아니고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그럼 실제적으로 국장과 협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지정 못한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해놨다. 그래서 국장과 미리 협의를 하라. 까다로운 절차, 이걸 바꿔냈고요. 3번에 국장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라. 이게 1년과 관련된 거예요.
지정하고 나서 투기관리로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1년마다 국장이 재검토하는 거예요. 1년짜리 중에 2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건축신고 착수기한이 1년, 투기관리고 1년 재검토. 이 2가지가 1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기관리에 투기, 건축신고에 신고, 투기를 보면 신고하라 이렇게 했던 거 2가지가 1년짜리 아닙니까? 135조에서 1년짜리 2가지.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조정대상 지역이 현 정도로 들어선 건데 조정 대상이 되는 땅이야. 조정 대상이 되는 땅. 조정 대상이 되니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주택 분양이 너무 과열돼 있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위축돼 있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야. 과열돼도 위축돼 있어도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체를 조정할 필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만이. 시도에서 의견 듣고. 그래서 국장은 주택 분양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과열 지역입니다. 이 과열 지역이 아까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비슷한 거예요. 이 과열 지역이. 반대로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축 지역. 이거는 오히려 아까 그거랑 반대죠. 위축돼 있으니까 이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예? 이 2가지 지역 중에 하나로 조정대상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야 해서 그 아래 박스에 지정지역 중에 과열 지역이 투기관리랑 비슷한 것이라 예를 들어 일본의 과열 지역 중에 카본이 아까 2가지랑 똑같은 공통되는 요건은 5대 1초가 10대 1초가 있던 겁니다. 이게 똑같잖아요. 이 과열 지역 중에. 위축 지역은 뭐 반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보급이 덜 됐으니까 가격이 올라니까 투기가지고 지정한다? 여기는 과열적 지정하겠지. 시도 주택 보급 비율이 자가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한다면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럴 때는 위축 지역 지정하겠지.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차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혹시 나왔을 때. 뭐 학개론에 학개론에서 수요 공급이면 하위 버전이니까 뭐 이거 뭐 얼마나 쉬워 나오더라도 됐고. 자 6번에 전매에 대해서 이제 전매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전이 나오잖아요. 양거래 1번을 통해서 분양권 가지는 개인이 일정이 하다가 전매를 못하게 하는 개인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 다음에 하나는 해당하는 경우 박스에 4가지 경우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박스에 4가지 경우가 아니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 내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 10년 내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고 이 전매 제한 기간은 이제 이 4가지에 따라서 다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 붙여놓고 보는 거예요. 10년 내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즉 그 기간 동안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여기서 금지는 전매 개념에서는 괄호 속에 비슷하대요. 다른 데서도.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매매든 증여든 별로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행위를 포함하되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자, 우리 상속은 어디서든 못 막는다 그랬죠? 상속은 제외시. 나머지는 다 금지돼 있어. 알선도 안 되고. 어디에서 4군데. 1번이 투기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제도라니까요. 분양권 전매 최초로 나온 제도. 그래서 이 투기가지고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을 받아요. 입주자로 선정된 즉 당첨된 지위 당첨됐으면 아직 주택 취득하기 전이죠. 요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0에서는. 분양권을 전매 제한 받지 기존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가지고 처음 전매 제한 들어갈 때 새로 당첨된 지위 즉 분양권 이 지위만 통지하지 기존 주택은 아니었어요. 그 역사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위만이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이 등장했지만 투기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역시 지위만이에요. 투기가지고처럼 지위만입니다. 비슷하게 보니까. 그런데 뭐 다만해서 이걸 자세히 볼 건 없지만 위축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 갖추면 제외. 지금 제가 조정대상 지역이 투기할지랑 비슷하다는 것은 주로 과열 지역이 비슷하잖아요. 위축 지역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거를 전매를 막을 필요가 없지.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럼 빠진다. 이런 느낌만 살짝 보시고 내기 힘들어요. 자, 1, 2번이 그런데 3, 4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그 지위, 주택과 지위 다. 4번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지위. 그러면 3번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지위만 아니라 주택까지 다 되지만 요것도 시가보다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안 하게 되면 공급받은 개인이 내 집 마련 안 되고 자꾸 팔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간 겁니다. 도입 시부터. 그리고 그 아래 4번 민가택지는 그전에는 없었죠. 그전에 민가택지가 전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땐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아니었는데 지금은 벗어나오게 되면서 민간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 하더라도 사업체가 분양가 적용은 안 받지만 받은 개인은 분양권 전매 제한은 옛날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택지가 둘 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위뿐만 아니고 주택까지 전매 제한 받는 겁니다. 주택까지. 그러니까 지위에 머물러 있다가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그 주택을 못 팔아요. 투기과정이나 조성대지역은 지위만,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택지에서는 지위뿐만 아니고 주택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뭐 예외는 좀 보기는 힘듭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도 주로 나왔던 게 요게 틀이지만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을 주로 낸 거 아닙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은 한 80% 이상이 이거 나왔어요. 이 파트에서는. 전매 제한에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사업체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 1번에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1,000원이 다른 곳으로 갈 때. 근데 요 1번 사유만큼은 가로수게 수도권으로 가는 건 제외. 요거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은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가는 건 안 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1,000원이 간다는 건 똑같고요. 일부는 안 되죠. 이번에 상수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는 상수받은 채로 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세대원 전원이 갈 때를 전제해서 수도권에는 상관없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1,000원이 아니면 해외 체류만 2년 이상 해외 체류. 자, 그 밖에 4번에 이혼으로 인해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혼도 아까 1번의 결혼처럼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예요. 이혼의 자유 문제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에 상관없이 이혼해서 재산을 분할해야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어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전매가 허용이 돼요. 그런데 4번은 제가 7번과 특히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7번이 특이해서 7번은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혼과 달리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를 얘기하고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일부만이에요. 일부만.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혼할 땐 전부도 줄 수 있어요. 재산분할 합의만 됐다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부 공유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 부부 공유. 한 사람이 받아놨지만 이걸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를 다 준다면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가 될 것이다. 그건 아름다운 부부 소유 형태가 아니다. 공유, 일부를. 전부는 안 돼.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도 뻔하죠. 5번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을 제공한 자가 주택이 수용됐다. 그럼 시행자로부터 만약에 이주대 신주택을 공급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일에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이 이주대 신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체 동의를 받아서 완전히 전매할 수 있게 해놓은 혜택 주겠다는 거죠. 6번은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경매공매가 시행된다. 경매공매가 시행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 이것도 전매 제한을 인정해야 경락을 받아서 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가 이제 사유가 주로 제일 나왔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그 밑에 전매가 허용된다라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제공을 받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서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납부된 입주금의 1년 만기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까 전매가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지위 말고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그 집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부득이한 사유에서 사업체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업체가 나서서 받았던 입주금에다가 1년 만기 이자율 정도 주고 본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요. 기분 나빠 그러면. 그죠? 전매 제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값이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나서서 그냥 이 정도 값만 주고 우선 취득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눈치 없이 나섰을 때 얘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사업체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효과는 전매 허용되는 게 아니고 전매 못하는데 이걸 위반해서 한 경우에 이때도 환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매가 가능한데 사업체가 되사는 게 가능한데 할 수 있다예요. 사업체가 이제 환매했을 때 얘기입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면은 또 이제 위반한 사람은 뭐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예를 들어 사업체가 납주된 입주금의 1년 만기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순간에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그 주택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포겠다. 저절로 사업체 것이 돼버립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럼 위반한 자가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 막 밑돈 붙잡고 막 샀을 때 그걸 사업주체가 요 정도 얼마 안 되는 가격 주고서 그냥 되살 수 있다고요. 바로. 얼마나 그럼 앉아서 손을 보겠어요. 근데 이건 뭐 위반한 자니까 뭐 괜찮잖아요. 아까 그게 좀 더 그렇지. 위반 시에 개인이 위반한 것이라 3년 3천만 원 아닙니까? 이거 분양권 전매제 냈다고 뭐 대단한 거 아까부터 더 처벌을 해. 3년 3천. 예?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을 초과한다면 3천도 약하다. 그 이익의 3배만큼 벌금 매길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개정된 거잖아요. 근데 2년 2천만 원짜리는 손을 안 대. 참 이상해. 이제 언론도 이제 그런 걸 약간은 성범죄 쪽에서는 약간 의식하는 것 같은데 저번 얼마 전에 그것도 MBC인가 어딘가 그 프로를 한번 다큐멘터리 프로 나오는 거 보니까 판사님이 너무 너그러워요 하는 그거 갖고서 다큐멘터리 프로 만들었더라고. 성범죄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기 사례를 얘기하는데 보면 참 이거 미국 같으면 이거 뭐 수십 년간 막 잡혀 있어야 될 거야. 여기서 뭐 1년, 3년, 뭐 센 것이 5년, 뭐 다 뭐 잘못을 뉘우치겠다. 아이고 본인 당한 피해자인데 사과도 안 한대요. 판사 앞에서 막 그냥 자고 잘못했다 그냥 엄청나게 작성해서 이렇게 하지. 또 변호사가 시키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거는 좀 인식이 돼서 이제 앞으로 바꿀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아직도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 이런 건. 자, 공업사 교란 금지. 이게 바로 그 공급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본인이 가지다 받아라. 그래야 시장 질서가 안정된다. 이걸 남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양도하고 남에게 양수받고 돈 주고 양수받고 알선하고 광고까지도 해서는 안 돼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그래서 이것도 뭐 금지행위 위반의 효과가 2번에 있지만 양가로 1번 갖고 일단은 주로 내입니다. 금지행위 보시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을 구매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박스에 해당하는 증서지위가 다 주택받는 증서지위만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증서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새 금되는 양도, 양수 특이하고 요구를 제일 많이 낸 거지. 여기서 금되는 양도, 양수 개념이 매매든 증여든 권리변동 공소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은 제외예요. 상속은 어디서나 제외라고 했는데 금지는 우선 제외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저당까지 여기서 금지해서 제외되니까 상속 저당은 허용되는 행위로 많이 낸 거예요. 상속 저당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지는 교란 행위가 아닌 것 하면서 기본 문제 낼 때 상속 저당 나오면 대상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허용되는 거예요. 박스에 해당돼도 허용이 되고 박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래 허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저당이 나오면 공업소 교란 행위 금지에서는 무조건 허용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속 저당이 없다면 나머지 다 걸리니까요. 박스에 해당하는 대상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박스가 무엇이냐?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지입니다. 박스에 주택조합 규정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법에서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건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 이제
지역과 직장조합은 지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조합파트에서는 지역과 직장조합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이라 조합책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칙이 금지, 여기 때문에 원칙이 금지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잖아. 그래서 아까 이것이 여기서 금지되기 때문에 아까 채권 파트에서 그죠?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원칙이 여기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채권은 주택받는 채권 다 아니잖아. 주택받는 채권만이잖아. 여기는 입주자 저축증서, 종합저축증서, 4번 5번 각종 주택을 받는 딱지,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나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거,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나서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대책을 세워주니까요. 주택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택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이주택 대상자 확인서.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주대책으로 지어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에 속하잖아. 이걸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잘 냈지만 이제 위반의 효과든지 살짝 볼까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했는데 그걸 위반해서 했다. 어떤 효과가 준비되어 있느냐? 쫙 네 가지나 이렇게 돼 있어 훌륭해 보이지만 다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효 취소 가능합니다. 국장이나 사업체는 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지위에 의해서 주택 공급계약이 체결에 따르면 전전멸을 통해 여러 사람 관련된 주택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둔 거예요. 계약 체결 전 지위를 위반했다. 위반된 지위는 무효. 공급계약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환매와 퇴거 명령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환매할 수 있어요. 위반한 자에 대해서 사업체가. 영의자는 가격이 역시 아까랑 비슷하게 얼마 안 돼요. 입주금에다 뭐 이자. 영의자는 그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순간에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체 것이 됩니다. 환매하면 사업체 것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입주한 자에 대해서 내 집에서 나가세요. 언제까지 나가세요. 퇴거를 명할 수도 있고, 3번처럼 국장이 위반한 자에 대해서 최대 10년 내에서 향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제 입주자 자격 아예 못 받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위반자 처벌. 공고취소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위반한 것이라 3년 선천. 이익 3배가 있으면 3배. 이렇게 나가는. 참 잘 내진 않지만 이거까지 적어놓고, 자 일단 공고 파트 끝났습니다. 10분 쉬세요.